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오며 미국인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고 겪어낸 진짜 한국의 역대급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미국 본사에서 우성건설 한국지사로 파견 나온 직장인이었어요. 28살, 처음 해외 근무라 설레는 마음으로 왔죠. 한국의 건설업계가 어떤지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회사에 갔더니 직원들 표정이 싹 달라졌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IMF? 미국에서 일하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정부가 돈 좀 빌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싶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 심각성을 느꼈어요. 우리와 거래하던 건설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중소건설회사가 오늘 갑자기 부도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 대한건설에서 연락 왔는데요. 회사 문 닫는데요. 뭐, 그 회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씩 벌어졌어요. 건설업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업계 전체가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울면서 전화하시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하나 하시면서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 반응이었어요. 미국 직장인들이라면 당장 이력서부터 준비했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다 함께 어려운 시기니까 버텨보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반지를 파는 모습이 나왔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거였는데 시세대로 돈 받고 파는 건데도 굳이 나라에 팔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회사 김 부장님도 부인 결혼 반지를 가져와서 같은 돈 받고 팔 거면 나라 도움되는 쪽으로 팔아야지 하시더라고요. 며칠 만에 전국에서 수백 톤의 금이 모였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정말 신기했어요. 개인에게는 별 차이 없는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까지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개인이 나서서 돕는 게 당연하다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러더니 결국 우리 우성건설도 부도가 났어요. 그날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며 사과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줬는데 직원들은 울면서도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라며 오히려 위로해드렸어요. 미국 같으면 법정 투쟁부터 시작했을 텐데 말이에요. 길거리 분위기도 정말 암울했어요.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힘들어도 같이 헤쳐나가자. 이것도 지나간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해고된 직장인들이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거나 치킨집을 차리면서도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절망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청소 아주머니도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왔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서 뭔가 단단한 믿음 같은 걸 느꼈어요. IMF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깊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진짜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선적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1만 2천 톤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고구나 했어요. 미국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현장 영상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바다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IMF 위기도 겪어봤고,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회사 동료 박 대리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주말에 태안 가실래요? 자원봉사하러요. 태안, 갑자기 왜? 뉴스 못 보셨어요? 기름 때문에 바다가 난리 났는데 사람 손으로 치워야 한대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주말인데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러 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 대리가 우리라도 가야죠. 안 그러면 누가 해요? 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태안에 도착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모래사장이 온통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바위도 갯벌도 심지어 죽은 물고기들까지 기름 범벅이었죠. 이걸 어떻게 치우지? 막막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오염됐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미 현장에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새벽부터 와서 삽과 양동이로 기름 묻은 모래를 퍼내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장갑 여기 있어요. 아줌마 한 분이 웃으면서 장갑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웃을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웃지 않으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웃는 거더라고요. 기름 제거 작업은 정말 끔찍했어요. 삽으로 기름 묻은 모래를 퍼서 비닐봉지에 담는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몇 시간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죠.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와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와서 작은 컵으로 기름을 퍼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까지 왜 데려와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애들도 봐야죠. 우리 바다가 이렇게 됐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은 과제도 많고 시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온 아저씨는 우리 바다인데 우리가 안 치우면 누가 치워요? 정부만 기다릴 순 없죠 라고 했어요. 대구에서 온 아줌마들은 텔레비전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름 냄새에 머리가 아프고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온몸이 쑤셨거든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옆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일은 넘어 보이시는데 새벽부터 와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힘들긴 뭘 힘들어. 이것도 못하면 뭘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치운 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바다는 검었고 갈 길이 멀어 보였거든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박 대리가 물었어요. 네, 당연히 와야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솔직히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올까? 너무 큰 피해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갔어요. 매번 갈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던 모래가 조금씩 원래 색깔을 되찾고 죽었던 갯벌에서 조개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태안에 가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살려낸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정부나 기업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태양기름 유출 사고를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모여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죠. 그리고 2016년 10월, 그때 저는 한국에 살아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뉴스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더니 대통령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정치 스캔들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뉴스만 봤어요. 평소에 정치 얘기 안 하던 사람들까지 이건 정말 아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던 10월 말 회사 김 과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집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평화적인 촛불 집회래요. 그냥 우리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솔직히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정치 집회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시위하다가 폭동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토요일 저녁 광화문에 가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추도식 같았어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구호 소리는 크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분노였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그런 분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집회 참가자들이었어요. 대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기 업은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와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이게 민주주의란다.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치 교육을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집회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찰들도 긴장한 기색 없이 평화롭게 교통정리만 하고 있었죠. 몇 시간 있다가 집에 가려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 분이세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요.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부끄럽죠? 부끄럽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동적이었거든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요. 다음 주에도 갔어요. 갈 때마다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10만 명, 20만 명, 마지막에는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규모의 집회에서 충돌이 한두 번은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함께 놀아주고 장애인이 오시면 앞자리로 안내해드리고요.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우산을 못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같이 써주더라고요. 국민이 주인이다. 구호를 외치면서도 실제로 서로를 시민으로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집회가 끝난 후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던 광화문 광장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예요. 쓰레기 하나 없이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촛불만 들고 서 있었는데 정말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거잖아요.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폭력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민주적인 절차로만 나라를 바꾼 거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책에서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민주주의구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구나. 하지만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경제도 불안했고 국정도 마비됐죠.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제대로 가자. 우리가 직접 바꾸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죠. 촛불 집회를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봤어요. 화가 나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저도 그 국민 중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 1월.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먼 나라 얘기였어요.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돌고 있다는 뉴스를 봤지만 설마 한국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그때 작은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학기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온 나라가 긴장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그냥 독감 좀 센 거 아닌가 했어요. 미국 친구들도 별거 아닐 거야. 곧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달랐어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2월 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어학원 문 닫으라고? 언제까지 닫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직원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일단 2주만 참자. 2주면 끝날 거야. 그런데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됐어요. 학생들은 안 오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특히 3월에는 절망적이었어요. 신규 학생은커녕 기존 학생들도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매출이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닌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4월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외국인에게도 똑같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정말 줄까?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신청을 해봤더니 정말로 지원금이 나왔어요. 1인당 100만 원씩. 저희 가족 4명이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당장 급한 월세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온갖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서류도 복잡하지 않았고 절차도 빨랐어요.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구나.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학생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컴퓨터에 서툴던 중년 학생들은 접속부터 어려워했고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도 계속 생겼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60대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수업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컴퓨터 모르는 아저씨도 자식들 도움받아서 온라인 수업 참여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끊어졌네. 죄송해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도와가면서 적응해 나갔죠. 정부의 방역 대응도 놀라웠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접촉자 추적.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들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투명한 정보 공개였어요. 매일 정확한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동선도 공개하고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이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막고 있어? 하고 물어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정부도 잘했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줬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확진자가 급증해서 걱정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특히 델타 변이가 퍼질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나왔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했죠. 2021년 말쯤 되니까 어학원도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매출도 조금씩 회복됐죠.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백신 접종을 받을 때였어요. 외국인인 저도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대우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접종을 해주시는 간호사분께 인사했더니 뭘 감사해요. 당연한 거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서 코로나 겪길 다행이다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안전하게 버티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보호받았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 있을 때 얘기예요. 한국에 파견 근무 가게 됐다고 하자 주변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가족들부터 친구들까지 모두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한국, 거기 안전해? 북한이랑 가까운 데 아니야? 미사일 날아오면 어떻게 해? 전쟁 나면 바로 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그냥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가라고까지 하셨어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 다루는 한국은 정말 암울했어요. 항상 북한과 함께 나오는 뉴스였거든요. 북한이 도발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이런 식으로만 보도됐죠. CNN에서 보여주는 한국 모습은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는 장면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모습 정도였어요. 일반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총소리라도 들리면 어떡하지? 방공호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1997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공항부터가 깜깜하고 시설도 좋더라고요.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자동차들도 최신형들이더라고요. 이게 전쟁 중인 나라 모습인가 싶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 표정이었어요. 미국에서 상상했던 건 뭔가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웃으면서 수다 떨고 직장인들은 신문 보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전쟁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여기서 북한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걱정하긴 뭘 걱정해요. 그것보다 내일 회식 메뉴가 더 걱정이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는 그냥 일상의 배경 정도였어요. 뉴스에 나와도 또 그러네 하는 식이었죠. 몇 달 지나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엄청나게 역동적인 나라라는 거려. 밤늦게까지 불 켜진 빌딩들,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들, 새벽까지 문 연 식당들. 이게 전쟁 위험에 시달리는 나라의 모습인가요? 특히 강남 쪽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맨해튼 못지않게 화려하더라고요. 백화점, 쇼핑몰, 고급 레스토랑들. 이런 게 있는 줄 미국 사람들이 알까? 싶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90년대 말인데도 노래방, PC방, 찜질방 같은 독특한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노래방은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는 없던 문화였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처음 노래방 가서는 새벽까지 놀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구나 싶었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 불고기, 갈비. 미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었던 맛들이었어요. 매운 걸 잘 못 먹었는데 점점 적응되면서 오히려 중독됐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에너지였어요. 뭔가 항상 바쁘고 열정적이고 새로운 걸 추구하더라고요. 전쟁 걱정하면서 우울해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놀라웠어요.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더라고요.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고 온라인 게임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나? 미국 친구들한테 이메일 보낼 때마다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붉은 악마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밤새 응원하고 이게 분단국가 맞나 싶었어요. 대한민국. 저도 모르게 같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 에너지에 빨려 들어간 거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류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드라마, K-팝 영화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이 오히려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BTS 알아? 기생충 봤어? 하면서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한국이 문화 수출국이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0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겨요. 북한 때문에 위험하다고 걱정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곳이었다니요. 물론 북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하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강한 민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정말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죠. 미국 사람들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틀렸어요. 실제 한국은 그보다 훨씬 멋지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나라는 1년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는 거였어요. 처음 깨달은 건 2000년 즈음이었어요.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여기 공사 중이었던 것 같은데. 1년 전에는 거대한 공사판이었던 해운대 쪽이 멋진 고층 빌딩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았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진짜 빨리 변해요. 저도 5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단순히 부산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남역 주변, 홍대 앞, 심지어 제가 살던 동네까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03년 대전에 갔을 때였어요. 2년 전에 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여기 원래 논밭 아니었나? 동행한 현지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요. 2년 전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됐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2년 만에 논밭이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바뀌다니. 미국에서는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조용한 지방 도시였는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통 신도시라는 곳이 생겨서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더라고요. 여기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3년 전에 입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는데 이런 일이 전국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주, 청주, 전주. 어디를 가든 1, 2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광주였어요. 2005년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지방 도시였는데 2008년에 다시 가보니까
상무신도시라는 곳이 생겨 있더라고요. 와, 이게 3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현지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 광주 사람들 손재주 좋거든요.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빨리빨리 문화. 정말 실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도시 개발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기술 발전 속도도 놀라웠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이 그냥 빨랐는데 몇 년 후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됐어요. 미국보다 훨씬 빨랐죠. 2005년쯤에는 무선 인터넷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되는 게 신기했는데 1년 후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 됐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에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는 신기했는데 2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적응 속도가 정말 빨라요. 미국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금세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교통 시스템도 계속 발전했어요. 지하철 노선이 매년 연장되고 새로운 역들이 생겼어요. 2004년에 KTX가 생겼을 때는 정말 놀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실제로 타보니까 정말 빨랐어요. 미국의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죠. 몇 년 후에는 인천공항 철도도 생겼어요. 공항 가는 게 훨씬 편해졌죠. 그 다음에는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계속 새로운 노선들이 생겼어요. 문화적 변화도 빨랐어요. 홍대 문화, 강남 문화, 이태원 문화.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다가 또 변하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후반에는 한류가 시작됐어요. 드라마가 아시아로 퍼져나가더니 2010년대에는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 속도면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니까요. 2010년대 들어서는 더 놀라웠어요. 스마트폰 앱들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배달 앱, 택시 앱, 결제 앱. 1년 사이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햄버거, 중국 음식,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는 더 빨랐어요. 비대면 문화가 하루아침에 자리 잡았거든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언택트 서비스. 몇 달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해요. 한국에 온 지 25년이 됐는데 매년이 새로웠거든요. 정체되거나 멈춰있는 법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는 역동성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감이 주는 활력과 에너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매해 새로워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와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단연 언어였어요. 처음에는 간단할 줄 알았어요. 알파벳도 24개밖에 안 되고 표음 문자라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멘붕은 받침이었어요. 각, 간, 칼, 감, 갑, 강.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의 글자에 이렇게 많은 변형이 있다니. 영어로 치면 A 하나에 수십 가지 발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더 큰 문제는 발음이었어요. 똑같이 쓰여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국물이 국물로 들리고 학교가 학교로 들리고 이게 같은 글자 맞아? 싶었어요. 회사 동료가 설명해 줬어요. 음성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발음하기 편하게 바뀌는 거죠. 과학적이긴 한데 외국인한테는 정말 어려웠어요. 두 번째 멘붕은 높임법이었어요. 먹다가 드시다, 자다가 주무시다, 있다가 계시다. 같은 동작인데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야 해요?
더 복잡한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 직급, 친밀도. 온갖 걸 다 고려해서 말해야 하더라고요. 부장님, 어디 가세요? 후배야, 어디 가? 같은 질문인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실수라도 하면 버릇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세 번째는 조사였어요. 이게 뭔 의미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니까요. 학교에 간다와 학교로 간다가 어떻게 다른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지금도 가끔 헷갈려요. 하지만 진짜 멘붕의 시작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관용 표현들이었어요. 고구마 같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고구마가 뭐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고구마는 그냥 맛있는 음식 아닌가요? 사이다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다가 시원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문제 해결을 사이다라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뭘 눈에 넣는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픈데요? 회사에서 이런 표현들 들을 때마다 멘붕이었어요. 어제 드라마 진짜 고구마였어. 마지막에 사이다 터졌지. 아, 우리 부장님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어려운 건 이런 표현들이 계속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대박, 쩔어, 헐, 멘붕.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학생이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대박? 큰 박, 뭔가 터진다는 뜻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놀랍다는 뜻이더라고요. 쩔어, 같은 말은 더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좋다는 뜻이고 어떤 때는 나쁘다는 뜻이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정반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부장님 오늘 넥타이 쩔어요라고 하길래 혼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칭찬이었어요. 인터넷 용어들은 더 복잡했어요. 크크크, 흐흐흐, 유유. 이게 다 감정 표현이라는 걸 알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한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 어려워졌어요. 인터넷 문화와 함께 새로운 표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진짜요? 실화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패턴도 계속 바뀌고. 가장 힘들었던 건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차이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야, 맥주 더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네, 더 드시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형,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마. 편하게 해.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말하기엔 무례할 것 같고 존댓말하기엔 어색하고 지금도 가끔 헷갈려요. 특히 나이 비슷한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고민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의 매력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성어, 의태어가 정말 풍부하더라고요. 졸졸, 쫄쫄, 줄줄. 물 흐르는 소리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감정 표현도 섬세했어요. 기쁘다, 즐겁다, 신나다, 뿌듯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한국어만의 정서가 담긴 단어들이 좋았어요. 정, 한, 눈치.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요. 정이 많다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정확히 뭔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됐죠. 지금은 한국어로 꿈도 꾸고 생각도 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표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한국어는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체계적이지만 따뜻하고 복잡하지만 표현력이 풍부하죠. 물론 아직도 가끔 멘붕이 와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때마다 또 뭐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국어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언어니까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그 변화에 함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IMF도 겪고 언어도 어느 정도 늘고 회사 생활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자였어요. 계속 갱신해야 하고 서류도 복잡하고 언제 한국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죠. 이번에도 연장될까? 매년 출입국 사무소 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서류 하나 잘못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큰 고민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늙어서도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저하게 됐어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우지? 온갖 걱정이 들었거든요. 2005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현재 아내인 민정 씨를 만난 거죠. 처음엔 그냥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영어 배우고 싶다는 그녀와 한국어 연습하고 싶었던 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희 서툰 한국어를 끈기 있게 들어줬고, 저는 그녀의 호기심 많은 성격에 매력을 느꼈거든요. 결혼하고 싶어요. 1년 후 프러포즈를 했을 때 그녀가 걱정부터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녀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딸을 외국인에게 보내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미국 사람이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중에 미국 가자고 하면 어떡해? 합리적인 걱정들이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제사 지내는 법도 배우고, 어른들께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명절 때 해야 할 일들도 배웠죠. 가장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음식이 입에 맞아?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그만큼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실수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김치도 처음엔 잘 못 먹었는데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운 게 정말 힘들었지만 맛있어요 하면서 먹었죠. 이제 김치 없으면 안 되겠네. 몇 년 후 정말로 김치 없으면 밥맛이 안 났어요. 어느새 제 입맛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결혼 준비 과정도 복잡했어요. 한국식 결혼식에서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패백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고 큰절하는 법도 몰랐어요. 연습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를 더 깊이 숙이세요. 손은 이렇게 모으시고. 결혼식 날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정말 걱정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마쳤지만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렸죠. 결혼 후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전세라는 시스템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보증금도 엄청났고 2억을 맡겨두고 2년 살다가 다시 받는다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 복잡해졌어요. 학원은 언제부터 보낼까? 영어는 언제부터 가르칠까? 한국식으로 키울까? 미국식으로 키울까? 온갖 고민이 생겼어요. 특히 교육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이가 겨우 5살인데도 벌써 한글, 수학,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아이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죠.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행정 처리들도 복잡했어요. 주민등록, 건강보험, 세금. 외국인이라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은행 업무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출 받기도 어렵고 카드 발급도 까다롭고 외국인이라서 어려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아이 학부모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어느새 이곳이 진짜 제 고향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평생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을 때가 있고 문화적 차이로 당황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언어, 문화, 제도. 모든 게 다 낯설었고 어려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됐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2025년 지금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집에서 한국어로 아빠, 학교 가요라고 말하는 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딸 지우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완전히 한국 아이죠. 아빠, 미국 가보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호기심일 뿐이에요. 이 아이에게 진짜 고향은 한국이거든요. 아빠 고향이 어디예요? 어릴 때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국이라고 해야 할까? 한국이라고 해야 할까? 아빠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고향은 여기야. 지우와 엄마가 있는 이곳이 아빠 고향이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난 곳보다 사는 곳이, 더 정확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고요. 요즘 지우는 대학 진학 고민 중이에요. 한국 대학 갈지, 미국 대학 갈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아빠는 어디든 지지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어학원도 이제 꽤 자리를 잡았어요.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온라인 수업도 도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버텨냈죠. 선생님, 미국 가면 연락드릴게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요즘은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와요.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우러 온 동남아시아 친구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 생긴 유럽 친구들. 선생님도 처음에 이랬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30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나요. 서툰 한국어로 허둥지둥하던 그때 말이에요. 그럼 나도 처음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다들 놀라워해요. 지금의 제 한국어 실력을 보면 믿기지 않는다면서요. 주말에는 보통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 먹기, 홍대에서 쇼핑하기, 남산 올라가기. 평범한 한국 가정의 주말이죠. 가끔 미국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와요. 그러면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안내해줘요. 와, 여기 정말 발전했네.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길 잃었는데 여러 명이 도와줬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특히 불고기 진짜 최고야. 친구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일 중 하나는 한국에 가도 온 외국인들 도와주는 거예요. 30년 전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제가 베푸는 거죠.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해요? 집 구할 때 뭘 조심해야 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알려줘요. 그들이 저보다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도와줬던 베트남 친구가 이제 한국 회사 부장이 되어서 연락을 왔거든요. 형, 저 이제 영주권 받았어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요. 한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 나라의 포용력이에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웃으로, 동료로, 친구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동네 마트 사장님은 이제 제 취향을 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김치찌개용 김치 사세요? 네, 하나 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외국인 아빠라고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그냥 지우 아빠로 불러줘요. 지우 아빠, 이번 체육대회 때 응원단 할래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세대 차이도 느끼고 문화적 차이로 당황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건 한국 사람들끼리도 있는 일이잖아요. 가끔 고국이 그립지 않냐는 질문을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그립죠. 하지만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일하는 곳이 있고, 제가 꿈꾸는 미래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우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이곳에 있을 거예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이야기해 줄 거고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왔단다. 그런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살게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할 날이 기대돼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을 때예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내일 뭐 할까? 평범한 대화들이지만 이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저를 받아줬어요. 이제 저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IMF도 함께 겪었고, 월드컵도 함께 즐겼고, 촛불 집회도 함께 참여했고, 코로나도 함께 버텼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함께 할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함께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30년 전 젊은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가 제게 이렇게 소중한 곳이 될 줄은 말이에요. IMF의 아픔도, 태안의 기름도, 광화문의 촛불도, 코로나의 시련도, 모든 순간을 이 땅에서 함께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진짜 이웃이라는 거려.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어려울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나라예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으로, 동료로, 가족으로 여겨주는 그런 포용력 있는 나라 말이에요.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혹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이 나라의 소중한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나라, 이 문화, 이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